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것은요. 지금 이제 금리 인하로 이제 방향 전환이 이제 임박하고 있는 이런 것은 많은 분들이 지금 느끼는 것입니다. 금리 인하라는 것은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식에 표현하는 이지머니 시대죠. 이지머니 시대요. 금리 인하가 출구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잡은 거예요. 잡았는데 자 먼저 금리 인상을 한국은행이 한 게 2021년 8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8월 달부터요. 금리를 인상했는데 그 이후 최근에 5월 달까지 통화량을 보게 되면요. 통화량이 이게 추이입니다. 금리 인상하고 난 이후에 한 2년이 채 안 돼, 2년이 아니고 3년이 채 안 됐죠. 3년이 채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제 5월달, 8월달부터 그러니까 이 5월달까지니까요. 통화량이 525조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긴축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긴축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돈은 그러니까 충분히 풀었다 이거예요.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계속 공급해줬다 이거죠. 돈은 계속 공급해줬다 이겁니다.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는 경제가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525조나 증가했어요. 통화량이요.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돈이 저렇게 많이 풀려도 돈이 풀린 게 돈이 안 돌아요. 돈이 안 들어와요. 2020년 그러니까는 그 GDP 기준, 국민계정 기준으로 다시 재환산한 건데 화폐 유통수들을 보게 되면요. 2001년경에 0.9대에 있던 것이 쭉 떨어져가지고 팬데믹 이전에 0.7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팬데믹이 터지면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0.6대로 주저앉았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0.643이 2020년이고 그 다음에 올해 3월달 기준으로 0.608이니까요.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 팬데믹에서 경기가 회복이 되어지면서 화폐 유통 속도도 좀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됐어요. 그건 왜 그랬습니까? 경기가 회복된다는 얘기는 돈이 돈다는 얘기니까요. 우리나라만이 그러니까 화폐 유통 속도가 돈이 안 도는 거죠. 돈이 안 도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만 좀 더 세분화 시켜가지고 분기별로 본 겁니다. 이거는요. 분기별로 본 거 보게 되면은 확연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기 전인 2019년도 연말에 0.7이었습니다. 0.7이었는데 쭉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쭉 미끄러 떨어져가지고 한 2021년 지나면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2022년부터는 경제 활동이 다시 그러니까는 정상적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도 화폐 유통 수도는 회복이 안 됐습니다. 대한민국은요. 화폐 유통 수도가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돈다는 얘기니까는 한국은행이 돈을 많이 공급을 해도 그러니까 별로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죠. 이건 이제 부문별로 볼게요. 특히 23년 지난해 이후에 돈맥경화라고 우리가 흔히 이제니까 우리가 시중에서 이런 표현을 쓰죠. 이제 화폐에 돈이 안 돈다는 걸 얘기를 할 때요. 23년 작년 이후에 빠르게 이게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어요. 한 0.62에 있던 것이 0.61까지 쭉 떨어졌으니까 한 1년 만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난 1년 사이에 굉장히 그러니까는 많은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힘들다고 하는 이유.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체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실제로 그러니까는 이 돈맥경화 상태 속에서도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계를 먼저 봐보세요. 가계가 그러니까 지금 힘들다 보니까는 카드론을 굉장히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어요. 카드론이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에서부터 그러니까 장기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금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는 1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다 보니까는 이용을 하는 건데 카드론이 이 파란색 주황색 오렌지 색깔의 추이가 카드론의 규모인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2023년 이후에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죠.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가계가 그러니까 보유하는 통화량은 한국은행이 그러니까는 공급한 통화량 중에서 가계가 보유한 통화량도 계속 증가를 했어요.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시중에 풀린 돈이 그러니까는 소수 가계한테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얘기죠. 돈이 자기한테 많이 충분하게 자기 자신한테 돈이 들어온다면은 굳이 카드론을 쓰겠습니까? 안 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가계소비 지출을 보시게 되면요. 가계소비 지출이 이제 파란색 막대기예요. 이게 쭉 이제 하락을 해오고 있잖아요. 하락을 해오고 있다 보니까는 이걸로 직격탄을 되게 맞는 게 누구겠어요? 소상공인들이죠. 소상공인들이요. 개인 사업자의 비은행 연체율 중에서도 특히 이제 비은행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이금융권들을 되게 얘기하니까는 여기에 연체율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급격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2년 문재인 정권이 끝날 무렵만 하더라도 한 1.3%였던 것이 연체율이 4.2%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올라갔으니까 거의 그러니까 3배 이상이 그러니까 증가한 거잖아요. 연체율이요. 연체율이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풀어도 그러니까 가계 소비 지출이 줄어들다 보니까는 소상공인들이 그러니까는 굉장히 힘든 거죠. 힘들다 보니까는 은행에 그러니까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들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거죠. 갚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량은 많이 증가했어도 별로 그게 그러니까는 취약한 경제 부문에 그 돈이 그러니까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금리를 인하했을 때 그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이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소상공인들의 수입이 그러니까 매출이 회복이 안 되고 오히려 계속 감소하다 보니까는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금리는 그러니까 금융비용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인 거죠. 금융비용을 결정하는 요소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파산한 법인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비슷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죠. 기업이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통화량은 계속 증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22년 4분기 때 왜 이게 갑자기 막대기가 쫙 올라갔습니까? 이때 소위 말해서 김진태 사태로 인해 가지고 소위 신용 경색이 일어났던 그때였었죠. 22년 4분기가요. 그렇죠? 그때 이제 그러니까 급격하게 신용 경색으로 인해 가지고 돈들을 많이 이제 공급을 했을 때였었죠.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시중은행들 공급을 많이 할 때였었죠. 그러다가 이게 좀 진정이 되어지면서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다시 또 이제 그러니까 2023년도부터 쫙 이제 올라갔죠. 그러니까 기업도 그러니까 돈은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공급이 됐다 이겁니다. 공급이 됐는데 파산 기업 수는 23년 이후에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린다고 해가지고 기업의 파산이 그러니까는 크게 감소할 가능성은 없다 이거죠. 네? 그게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가지고요. 자, 이건 뭐냐면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오렌지 색깔이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이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0.5%까지 있던 것을 21년도 8월달부터 올리기 시작하죠. 0.25씩 계속 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작년 1월달에까지 올려가지고 3.5%까지 올렸잖아요. 이게 이제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이제 분기별로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파란색 막대기는 은행에 대한 연체율이에요. 소상공인들의 은행 연체율. 이것도 봐보세요. 기준금리가 3.5%까지 올라가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러니까는 은행 연체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멈추지 않고요. 네? 증가하고 있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사업자들한테 어려운 거는 금융비용도 어렵겠지만은 네? 재료비 올라가고 이런 것도 어렵겠지만 비용 측면에서 어렵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매출이 안 일어나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금리라든가 이런 비용 문제는 부분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장사가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다음에 특히 비은행 연체율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굉장히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와서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작년도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갔지만은 올해 들어서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 빨라지고 있죠. 이게 이제 이 파란색 막대기가 비은행 연체율인데 소상공인들이에요. 비은행 연체율인데 한 1.25% 있던 것이 23년도 1분기에 그러니까는 금리가 그러니까는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렸던 시기에 2.5%까지니까 한 2배 정도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데 하여간 한 1.3% 정도 올라간 거잖아요. 올라간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지난 1년 동안에는 6%포인트 이상 1.6%포인트 이상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기준금리를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은행 연체율, 소상공인들 비은행 연체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금리를 인하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는 금융비용의 절감에 좀 도움은 주겠지만은 개인 사업자들의 은행 연체율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매출 감소가 가장 큰 요인이라 이거예요. 실제로 파산하는 기업들을 물어보면은 가장 큰 이유가 사업 부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진을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금리하고 소상공인들의 금융권, 은행하고 비은행의 연체액. 앞에는 연체율이었었고요. 연체액을 보게 되면은, 연체액을 한번 추이를 봐보세요. 추이를 보시게 되게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2022년도 2분기 때까지 안정세를 한 2조 8천억 원 정도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다가 22년 3분기부터 빨간색 숫자로 표시하면요. 3조 원을 넘어서고 그리고 금리를 동결한 23년도 1분기에 6조 3천억까지 증가했는데 그 이후에 금리를 동결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4조 한 6천억 원 정도가 연체액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건 금융권 전체에 대한 연체액이죠. 10조 원, 지금 11조 원을, 지금 2분기께 지금 안 나왔는데, 2분기 걸 하게 되면 벌써 이미 그러니까 11조 원 돌파했겠죠. 즉, 이런 상태라는 건 뭘 의미하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로 방향을 전환하더라도, 이 연체액 추이를 급격하게 그러니까는, 떨어뜨리기는 힘들다 이거죠. 떨어뜨리기 힘들다 이거죠. 단지 뭐냐면은, 금융비용이 조금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좀 견딜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더 생기는 그런 이 사업자들이 좀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매출이 안 증가하는 한에 있어서는 수입이 안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는 그냥 폐업하지 못하고 그냥 그러니까는 버티고 있는 일종의 그러니까 좀비화되는 거죠. 이게 90년대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90년대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네? 자산시장 거품이 붕괴되고 난 이후에 금리를 쫙 내리죠. 바닥까지 내리고 결국은 제로금리까지 가고 양적 완화까지 간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안 살아났죠. 결과는 뭐냐면 좀비 기업들만 저기 양산하죠. 좀비 기업들만요. 그래서 성장률을 둔화시키죠. 지금 노트북이 또 다운돼가지고 여러분들 글을 제가 가끔은 좀 보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로 그러니까 방향을 전환한다 하더라도 취약부문 중심으로 경제 부실화가 지금 계속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막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금리 인하를 가지고 너무 커다란 기대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금리 인하를 할 경우에 일부 시장,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죠. 일부 이제 부동산 시장 중심으로 투기가 단기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기가요. 지금 이미 이제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잖아요. 투기가요. 이건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투기 세력이 적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그러니까는 이 집값이 올라서 더 오르기 전에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대부분이 투기 세력이라고 봅니다. 투기 세력들이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시장이 오를 거라는 걸 그래가지고 미리 그러니까는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지방이라든가 뭐 경기도권만 해도 벗어나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그러니까는 투기가 그러니까 과거처럼 그러니까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봐요. 힘들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금융시장이 지금
어려워지는 상황이 지금 금리를 인하를 하는 것은 시장 상황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투기의 기간과 범위 등은 그러니까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한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좀비화가 부실화가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진행되는 것이 더 그러니까 가속도가 붙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그 가운데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한 지난 20년을 보게 되면은 주택 가치하고 그러니까 우리 통화량 간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상관성이 한 99% 정도 됩니다.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팬데믹 이후에도 통화량은 계속 증가했다 했잖아요. 2021년 금리 인상 이후에도 그러니까 한 522조 5조이 증가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맨 끝에 동그라미 천 부분을 보게 되면은 2021년도 이후에 주택 가치는 그까지 좀 가치는 떨어졌거든요. 통화량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팬데믹 이후에 그러니까 상황이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국내 전체의 부동산 자산, 여기는 토지까지 포함한 겁니다. 부동산하고 통화량도 보게 되면 거의 상관성이 한 100%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도 팬데믹 이후에는 그러니까는 통화량의 결정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부동산 투기의 효과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보는 거죠. 그것도 서울 일부 지역 중심으로 그러니까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 보는 겁니다.